자, 이번에는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세금 관련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요새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한시름 놓으셨다면서요? 네.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좀 지나고 8월 지나면 더 바쁘실 것 같던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종부세 걱정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예, 거기 관련해서 벌써부터 문의가 많으세요. 벌써요? 예. 요거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진짜 물론 이제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거를 이제 판 것에 있어서의 네.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좋긴 하겠지만 네. 이게 세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1주택자 장특공제 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1주택자 분들도 음.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세금 물론 이제 그분들도 거기서 세금 중요하겠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은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우리 정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시고 맞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세금 관련한 얘기는 금융소득 얘기랑 네. 건보료 이야기. 저도 사실 금융소득은 네. 잘 없는데 건보료에 대한 관심은 되게 크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연간 금융소득이 이제 우리가 2천만 원 항상 한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네. 초과가 되면은 종합과세가 돼서 사실 세금이 더 나올까봐 걱정하는 분들, 이게 행복한 걱정이기는 한데 맞아요. 꽤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 네. 주식의 매매 차익은 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인 경우에는 대주주 아니신 분들은 다 비과세가 되고 있고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 들어서 받으시는 이자 있죠. 네. 그리고 채권에 투자해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이자. 이런 것들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 주식에 투자해서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시잖아요. 이런 배당금이나 아니면 ETF 투자해서 받으시는 분배금. 그쵸. 그리고 ETF 파셨을 때 나오는 분배금. 매매 차익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ETF를 매도해서 차익금이 배당소득이라고요? 네, 이게 주식처럼 같은 곳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형이 많다 보니까 네. 주식형은 이제 비과세가 많이 돼요. 매매 네. 차익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과세되는 부분이 작아서 그렇지, 일단 배당 소득으로 과세는 됩니다. 그럼 어떤 ETF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주식형이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채권형 ETF.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나스닥 ETF라던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15.4%를 원천 징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해외 주식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 투자하는 ETF라 하더라도 해외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매매 차익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새 최근에 그 레버리지 상장하고 네. 하면서 되게 관심이 있어서 네. 이거 세금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근데 그냥 가격이 아니라 잘하셔야 되는 게 과표 기준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과표 근데 기준으로 그 과표 기준이 생각보다 변동이 거의 없던데요? 맞아요. 그게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으로 발생한 그 분배금이나 그 과표 기준가 올라간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은 비과세니까 그렇죠. 그걸 다 발라내고 과세가 되는 기준 가격만 나온 게 과표 기준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파셨을 때 과표 기준가랑 사셨을 때 과표 기준가를 비교해 보면 금방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과표 기준으로 한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 그 비교를 해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서 네. 거의 그냥 제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된다고. 네. 지금 방금 들으셔서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셨죠. 오늘 뭐 어제 그제 막 레버리지 사셨는데 이거 내가 이거 수익 이거 100만 원 내면 이거 세금 15.4%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과표 기준이다. 예, 네. 과표 기준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들은 국내에 상장된 ETF로 투자하시는 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2천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안 하고의 수익 차이, 그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항상 그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과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요? 일단 이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료를 보시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사실 6%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항상 소득세 14%의 지방소득세 1.4% 포함해서 15.4%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서 이제 종합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금융소득 8천만 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종합소득세 할 때는 저희가 연말정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공제라는 것도 들어가고 각종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8천만 원까지는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받으실 때 이미 14%로 과세가 됐기 때문이고요. 이제 금융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내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게 있어서 나의 종합소득 세율이 한 24%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종합과세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 발생한 분류과세자들은 14%로 과세를 하잖아요. 네. 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그냥 14%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서 제가 35% 세율이다라고 하면 35%에서 원천징수된 14% 빼고 예, 나머지 세율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만약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에 대해서 21% 곱한 금액이 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여기에 110%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셔야 되는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려나?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네. 기준을 삼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네. 그것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상담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뭐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선식을 보시면 네. 2천만 원 넘는 것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올해 금융소득이 2,0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종합소득은 10만 원인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2천만 원 빼고 그렇진 않고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기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만 원만 넘어가셔도 종합소득으로 보는 거라서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자기 부양가족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들 소득이 연간 100만 원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탈락되죠. 네. 그때 따지는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에 만 원만 넘어가도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서 1만 원. 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들은 요 2천만 원 넘지 않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따져볼 게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 2천만 원 넘어갔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8천만 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게요. 예.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서 네.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깜짝깜짝 놀란 적 맞아요. 많거든요. 예. 건강보험료가 자기가 발생한 연간 소득,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뭐 기타 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거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네. 본인의 소득 금액의 8%를 부과를 하거든요. 8%. 정확하게는 8.13% 연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하기 편하게 8%라고 잡게 되면 네. 예, 1,000만 원 벌면 8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유지하냐 못하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피부양자라는 거는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도 없는지 봐서 네. 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걸 피부양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득금액, 재산금액 보지도 않고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보유재산 없어도 탈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공단에 넘어가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분리가 되는 시기가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통 갑자기 12월 초에 받으시거든요. 많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또 걱정하시는 게 자기 이제 계속 평생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진 또 않은 게 네.
이건 매년 판단하는 거니까 그 다음 아. 연도에 소득금이 2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그때는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의 수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낸다라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야무지게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뭐 배당 주라면 배당을 조금 이제 그 종목을 좀 팔아가지고 다른 배당 안 주는 종목으로 뭐 옮겨간다거나 맞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1,000원이라도 넘으면은 맞아요. 안 되니까 예. 좀 넉넉하게 예. 설정을 해둬야겠네요. 한 네. 1,950원 네.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네. 저희 텍스센터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절세 방법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이제 관리자 PB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체크를 하세요. 진짜 아. 철저하신 분들은 저 매달. 이거 얼마냐? 예, 예. 그리고 저희 어플에는 이제 본인이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2천만 원 넘지 않게 주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장 가입자는 사실 근데 회사에서 이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직장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이 연간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간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소득들을 다 합산을 해서 여기서 2천만 원은 빼줘요. 그래도 직장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네. 2천만 원 빼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8%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시면 뭐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8%로 그대로 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8%로 부과가 되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저의 담당 세무사님께 이 건보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병원 잘 안 가요. 뭐 이런 농담을 해가면서 여쭤보면은 건보료는 못 줄여요 하시거든요. 네. 진짜 못 줄여요? 건보를 줄일 수 있는 거는 금융소득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 있죠. 네. 양도소득이랑 비과세 소득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자 배당에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득을 좀 종류를 바꾸시면 건보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내고 나시면 네. 이제 저희 쪽에 상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소득세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금융소득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좀 돌리시라. 그리고 이제 배우자 증여하셔서 좀 분산 투자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자산의 비중을 좀 옮겨가면은 그래도 건보료를 조금이나마 좀 낮출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거군요. 우리 세무사님은 그걸 또 안 알려주시던데 뭐 우리 건보료. 또 김지연 세무사님께 여쭤봤어야 되네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N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와 함께하는 세무사님이시기 네. 때문에 자산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를 봐가면서 상담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그럼 절세 되는 게 뭐가 있냐 어떤 항목이 있나? 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절세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절세 상품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절세 상품. 예, 절세 상품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국민성장펀드 네.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중으로 절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도 해주고 네. 배당 소득을 받을 때 5년간 분리과세도 해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주는 그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이 2천만 원 넘는지 그 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마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절세 상품도 있지만 이제 일단 절세 상품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네. 저희 이제 부서에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브라질 국채. 브라질 많이 국채 하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받는 이자가 전부 다 비과세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종합소득 그 과세 포함이 안 돼요? 금융소득 네, 과세?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오. 이자
이자가 이제 비과세를 브라질이랑 저희 우리나라랑 이렇게 조세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투자하시면 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채권의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 이자, 매매 차익 모두 다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금 현물도 있어요? 네. 금 현물도 이제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 현물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진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뭐 골드바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금 현물 뭐 통장 같은 것도 예, 있잖아요. 계좌에서 그런 거래하시는 것도 돼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매 차익이 예, 된다. 그리고 이제 공모 투융자 인프라 펀드 이게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맥쿼리 인프라. 아. 예, 요거를 갖고 계시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이런 절세 상품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올해 이제 신설된 고배당 주식의 분리과세 요것도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 주식. 요게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겠네요. 네, 이거 목록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네, 있어요. 네,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예,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이트는 제가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예, 찾아볼 따로 수 있나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댓글에 여러분 남겨드린다고 하라고 하니까 투자하실 때 약간 내가 배당주를 찾는데 요거를 완전하게 분리과세 되는 기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좀 우측에 또 보니까 2023년과 2025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 적이 있다면 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로 지금 ISA 부동산 펀드, 국민성장 펀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있으세요? ISA. ISA요? 네. 네, ISA는 사실 세제 혜택이 되게 막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ISA는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직전 3개 연도 중에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되신 분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종합과세 된 적이 없다 하시면 일단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일단 납입은 계좌부터? 나중에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들고 첫 해부터 이제 5년 동안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5년이 지났다. 그럼 한 번에 1억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뒀다가 내가 2천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아서 절세 계좌가 필요하다 할 때 넣어서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네. ISA는 이제 뭐 3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하시고 3년 동안은 원금 외에는 이제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금,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이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15.4%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했다면 15.4% 세금을 내고서 나머지가 저한테 입금이 되잖아요. ISA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다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계좌를 해지했을 때도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요. 나머지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과세 대상자도 15.4%인데 ISA에서 받는 건 9.9%니까 훨씬 더 세금이 낮은 거죠. 그래서 ISA는 일단 가입만 가능하시면 무조건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댓글창에 네. 나도 ISA 계좌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종합과세 되셨다는 거죠. 종합과세 되셨다고 지금 네. 약간 돌려서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저는 종합과세 된 적이 없어서 가입을 네.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ISA를 해지할 때 그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9.9% 분리과세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원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요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또 이득이네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랑 안 이르시라고요? 네. 자랑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한 공모펀드, 리츠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 동일한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종합과세 되신 적이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만들 수 네네네. 있는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3년 동안 9.9% 분리과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소득이 2천만 원 넘었다고 해서 올해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올해 기준으로 직전 세계 연도니까 2023, 24, 25년도에 종합과세 된 적만 없으신 분들은 올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여태까지 종합과세 된 적은 없는데 올해 너무 주식시장이 좋아서 올해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올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야 돼요. 예, 미리 내년 올해 되기 만들어 전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뭐 기분이 좋게 세금을 내야겠지만 저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냈거든요. 네. 네, 내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뭐 낼 만한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리고 항상 세금을 다달이 생각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빼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 아니고 그런 아니에요. 생각을 하셨죠. 저는 항상 이제 그거를 이제 5월부터 이거 얼마나 마련해야 되나 세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왕좌왕하지 않게 일부 금액을 떼서 그런 걸 또 약간 이제 굴려서 맞아요. 네, 세금을 좀 낼 수 있게 네. 안전자산으로 좀 네. 투자를 해야겠다. 네. 이제서야 맞습니다. 경제방송 18년 했는데 이제서야 세금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세금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오늘은 뭐 건보료나 금융소득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바빠지실 그 한 채. 근데 그게 덩치가 되게 커서 장기 보유 그 과세가 이제 혜택이 없어지는 그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최근에 많이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일단 이걸 팔고 장특세 그게 없어지는 그것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세금 낼까요? 뭐 이런 고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시게 되면 80% 장독공제를 받거든요. 80%. 예. 오, 그러니까 되게 뭐 크네요. 본인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뭐 한 10억인데 네. 80% 공제 받으면 88억이 빠지는 거니까 2억만 그러니까요.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거나 축소가 되면 네. 과세가 그만큼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소가 됐을 때 자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세요. 그러면 반대로 그게 세금이 8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금이 8억은 아니고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8억이 늘어날 수 있는 아, 거죠. 그래요? 네. 세금을 8억이나 내는 네, 거고.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그냥 얘기만 나왔던 거고 아직 뭐 개정안이 나온 것도 없고 이제 뭐 시행될 예정인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개정을 하려면 당연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나오는 대로 바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다고 네. 해서 미리 뭐 집을 내놓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게 이제 뭐 시행령이든 뭐든 발효가 네. 되면 그때서 액션을 취해도 늦지는 않는다. 네, 시기는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셨으면 장특공제 최대를 채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막 주택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는 세금도 그거만큼 늘어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여기가 강남이라서 노른자라서 집값이 비싸서 산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여기 1970년대부터 지금 2026년까지 살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다른 되게 동네 많으세요. 가서 살기 너무 좀 어색하고 맞아요. 불편해서 네, 여기가 네. 편해서 나는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팔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분명히 내 터전을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세금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다면 네.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네, 것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세미나 때 세무사님도 같이 하셨죠? 6월 9일에. 저번에 안 할 때 하세요? 제가 옆에서 답을 했더니 네네. 이게 부동산 세미나인지 세금 세미나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세금 문의는 따로 전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금 문의는 여러분 우리 김지연 세무사님께 직접 전화 주시면 또 꼼꼼하게 상담해 주실 예정이시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지연 세무사님과 함께 세금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2.39%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 4%.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덜 오르고 삼성전자가 불기둥 계속 뿜어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참 씁쓸합니다. 뭐 올라갔었던 로봇주들도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로는 약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으로 밀려났고 로보티지, 현대, 무벡스 정도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수급이 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코스닥이 좀 좋아질란가요? 다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으로서
지금 이 구간은 좀 버텨내보는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팔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요 인내의 시간 분명히 달콤한 열매로 올 거라고 좀 소망하면서 저와 함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허재모 앵커 데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